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한국어 분석 기술, 한국 언어 분석 기술과 저희가 그 기술을 오픈 API로 오픈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오픈 API로 공개한 한국어 분석 기술이 뭐가 있는지 하는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오픈 API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세부 기술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픈 API로 공개한 세부 기술 5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 세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오픈 API를 제공한 게 뭐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용한다, 세 번째는 활용하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 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활용 사례는 실제 기업체에서 이 오픈 API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화를 하고 있는지 한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분석 기술, 한국어 분석 기술에 무엇이 있나를 말씀드릴 때는 첫 번째 세션과 약간 좀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네, 우선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단계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전문 분야 텍스트입니다. 즉 특허 분야나 법률 분야, 아니면은 어떤 금융이나 민원 관련된 약관과 같은 그런 법률적인 내용들을 컴퓨터가 읽고 이해한 다음에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읽었던 내용 중에서 정답을 찾아서 사람한테 제공해주는, 즉 어떠한 지식을 매개로 하는 질문과 응답, 질의응답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여기 전문 분야 텍스트들, 법령, 판례, 특허, 백과사전, 빅데이터가 있을 때 이 텍스트들을 가지고 자연어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연어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하거나 지식을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이해하거나, 아까 저기 세션 1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검증 절차가 들어갈 때 정답 후보가 나와서 이걸 다시 검증 결과가 맞는지 확인할 때 하는 것도 다 다시 자연어 이해를 거쳐서 이제 사람한테 정답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 자연어 이해를 어떻게 태스크를 디파인 할 것인가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축으로 디파인을 했습니다. X축, Y축과 같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그래뉴러티예요. 그래서 문장의 어휘, 문장, 문맥 차례대로 어휘 레벨의 이해, 문장 레벨의 이해, 문맥 레벨의 이해고, 다른 하나는 이해하는 정도, 즉 단순하게 어떤 저희 프리프로세싱과 같은 전처리 수준이냐 아니면 문법 레벨의 처리냐 의미 레벨의 처리냐 하는 식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그렇게 되면 어휘에 대해서 문법적인 레벨에서 이해하는 것은 형태소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 레벨로 이해하는 게 개체명 인식과 어휘 의미 분석이 있고요. 어휘 의미 분석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실생활에 쓰이는 많은 단어들은, 고유명사들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의미를 찾아주는 게 개체명 인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휘에 대한 문법과 의미 분석을 마치게 되고요. 문장에 대해서 문법을 분석하는 것이 의존 구문 분석 기술이고,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는 게 의미역 인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맥 레벨에서 상호 참조의 결과 생략어 복원이 있는데, 저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엑소브레인 기술에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직 기업체에서 쓸 정도로 어떤 그 매이처한 수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아직 오픈 API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픈 API로 공개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기술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기술에 대한 예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 문장은 그겁니다. 소피스트란 그리스어로 지혜로운 자 또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BC 5에서 4세기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말한다 와 같은 어떤 위키백과에 있는 문장이 있으면, 처음 형태소 분석에서는 소피스트가 일반 명사다 라는 조사다, 그리스는 고유명사다 와 같이 문장에 있는 각 단어들, 음절들을 이제 형태소 단위로 각각 다 쪼개주게 됩니다.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개체명 인식에서는 소피스트는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저거는 어떤 직업을 나타낸다. CV의 occupation. 그리스어는 랭귀지다. 와 같은 것들을 이제 고유명사들을 찾고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블을 할당해주는 작업이 개체명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휘 의미 분석은 지금 각 단어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기 지혜로운 자라고 할 때 자가 사전에 18개가 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일반적으로 쟤는 자도 있고 사람을 나타내는 자도 있고요. 그 중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자는 18번째 의미다 라고 해서 18번을 할당해 주는 게 어휘 의미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의존 구문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존 구문 분석을 하기 전에는 문장은 그냥 시퀀스입니다. 플랫하게 1차원인데요. 의존 구문 분석을 거쳐야지만 2차원의 트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는 어떠한 뜻이다. 그리고 뭔가를 말한다. 그리스로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다. 와 같은 식으로 실제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끼리의 트리 형태로 바꿔주는 게 의존 구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역 인식은 요 바뀐 레이블들 사이에 어떤 게 에이전트고 어떤 게 띠인지 하는 의미 태그를 할당해 주는 게 의미역 인식이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세부 기술을 소개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참조 해결은 여기 소피스트가 이들과 같다라는 거를 이들을 가리키는 대상이 소피스트다라는 걸 찾아주는 거고요. 생략어 복원은 지금 현재 이들이 하였다라는 동사의 주어이기 때문에 가르쳤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가르쳤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이들이고 그것이 결국엔 소피스트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생략어 복원이고요. 이와 같은 정보들을 명시적으로 컴퓨터한테 알려주게 되면 예를 들어 아테네인들에게 수사학과 웅변수를 가르친 사람은? 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게 소피스트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컴퓨터가 연산을 통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언어 이해라고 하는 거를 이와 같은 차원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세부 문제를 푸는 걸로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한국어 분석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술들을 저희가 오픈 API로 해서 웹에다 공개를 해놨는데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알리.kr에 AI 오픈 이라고 하는 주소로 지금 들어가시면 아마 접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는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인공지능 오픈 API 데이터 서비스 포탈. 그래서 언어 분석, 어휘 관계 분석, 질문 분석, 음성 인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배포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정부에서 공공으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산업체에서도 많이 쓰이고 학계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뭔가 생태계도 활성화하고 실제 이 분야에서 근로하는 인력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API를 배포를 했고요. 작년 10월 30일 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API도 있고 데이터도 있습니다. API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언어 분석이고요. 어휘 관계 분석과 질문 분석은 이 엑소브레인 과제에서 배포한 게 있고 음성 인식 라이브러리도 저기 다른 과제에서 배포한 게 추가로 하나 같이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데이터는 QA 데이터, 언어 분석 데이터, 형태 의미 말뭉치, 시공간 말뭉치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API 통계를 봐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한 5월 18일까지 한 6개월 반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한 69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시고 데일리로 꾸준히 9,000건 이상씩 API 호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신청했던 기관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산업체가 약간 한 45% 정도, 그리고 대학교가 31% 정도로 한 76% 정도로 포션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영리 기관이나 출연연 이런 기관들에서 같이 신청을 해서 AP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직접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홈페이지의 왼쪽 끝에 가게 되면 오픈 API 사용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저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키 발급 신청, 발급 신청 확인이 있고요. 여기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이름, 이메일, 소속 이런 간단한 정보를 넣고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메일로 키가 발급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 키를 가지고 실제 API를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API를 호출하는 방법은 저희는 REST API,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API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오픈에트릭 RKR의 YGNLU 의 주소로 저기 보내주시면 되고, 그 리퀘스트 해주는 방식은 요 보시는 제이슨 포맷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어널리시스 코드, 텍스트가 있는데요. 요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홈페이지상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쉽게 따라가실 수 있고요.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액세스 키가 발급받은 키를 그냥 문자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널리시스 코드는 여기 6가지 종류,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모프인지 WSD인지 NER인지 SRL인지 하는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 중에 SRL을 쓰게 되면 저 전체를 다 분석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결과까지 다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가는 분석하려고 하는 센텐스를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문서를 해서 여러 문장을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안에서 문장 분리를 해서 저기 응답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거는 앞에서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하루에 API 호출 횟수는 한 키당 5,000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000건이고, 그래야 비상업적 용도로만 해서 이렇게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홈페이지상에 지금 자바, PHP, C++, 파이썬, Node.js 가지고 지금 API를 호출하는 예제들을 홈페이지상에 샘플 코드를 올려놨는데요. 지금 이 예제는 URL lib3를 가지고 여기 사용한 예제입니다. 저 예제를 가지고 직접 저희 샘플 코드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코드 그대로입니다. 저 API URL에다 YGNLU를 넣고요. 액세스 키는 제가 할당받은 액세스 키입니다. 그리고 어널리시스 코드는 SRL,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의 한 학회에서 존 메카시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와 같은 예문을 가지고 액세스 키 텍스트 어널리시스 코드를 넣고 실제 이 URL 립에다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리스판스를 받고, 여기 리스판스 안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 그 저희 언어 분석 결과가 저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언어 분석 결과 들어오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뒤에 있는 여기 그 코드를 직접 그냥 파이썬 코드로 옮긴 상황이고요. 요거를 가지고 저기 실제 파이썬 코드를 샘플을 하게 되면 요 분석 결과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 분석 결과를 한번 뷰티파이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저기 리졸트 오브젝트 안에 다큐먼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센텐스에 이제 문장과 형태소 분석, 이와 같은 결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PPT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방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은 여기 리턴 오브젝트로 리스판스가 오게 되는데요. 여기 언어 분석 결과가 리턴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 분석 결과는 실제 도큐먼트 단위이기 때문에 도큐먼트가 되고, 센텐스는 저기 제이슨의 리스트 형태입니다. 각 문장당 하나씩. 그리고 그 문장마다 형태소 분석 결과, SRL 분석 결과, 그리고 이종구문 분석 개체명 인식 결과가 차례대로 붙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자료 구조들은 뒤에 세부 기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API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이 API를 가지고 결과값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내가 필요로 하는 태스크에 어떻게 써야 되냐, 도대체 이거 내가 받은 값이 뭘 해주는 거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례대로 형태소 분석, 개체명 인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휘 의미 분석은 분석 레벨에 따라서 동의어 분석과 다이어 분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휘 의미 분석이고, 그 다음에 의존 구문 분석, 의미역 인식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형태소 분석은 한국어 문장은 하나의 어절 안에 여러 가지의 형태소가 결합이 되게 됩니다. 다 섞여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백이 없이 형태소들이 다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작은 의미 단위로 쪼개주는 게 형태소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언어 표현 단위를 인식하는 거고요. 명사, 용언,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 예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6년에서 1956은 숙자다. 녀는 의존 명사다. 그리고 다트머스는 일반 명사, 의는 관형격 조사와 같은 식으로 문장을 이제 조사, 명사, 조사식으로 분석을 해주게 되고요. 한 가지 특징은 저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가서 보시면 인공과 지능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인공도 명사, 지능도 명사. 그리고 이는 지정사와 같은 식으로 해서 분석이 되고요. 사용하였다에
보면은 사용하다, 였다 이렇게 이제 각각 형태소 분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적인 레벨이라면 컴퓨터에서 쓰이는 자료 구조상에는 첫 번째 각각의 형태소 인식 결과마다 아이디가 붙게 됩니다. 고유 번호고요. 렘마는 이제 그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956. 그리고 개 타입은 이제 형태소 태그는 SN. 저거는 넘버를 얘기합니다. 심볼의 넘버. 그리고 포지션은 이 문장에서의 바이트 포지션입니다. 첫 번째 0번째 바이트다라는 거고요. 웨이트는 인식된 그 모듈의 신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자료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 끝에 있는 저 태그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태그를 할당하는지 하는 내용이 좀 중요하게 되고 좀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TTA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형태소를 어떻게 분석한다라고 하는 걸 표준화를 해 놓았습니다. 엑소브레인 과제를 하면서. 그리고 이 문서, 저 위에 있는 저 표준 문서도 그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설명을 찾으시면 이 문서가 있고요. 이와 같은 문서이고 전체 45개의 태그셋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실제 이 문서 내용을 봐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일반 명사라고 하는 설명이 있으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명사라고 한 것들은 다 일반 명사로 본다. 그리고 한음절에 한자어가 독립된 단위로 사용된 경우 졸, 서울초등학교 졸의 졸자 혹은 한자, 백척간두 이런 것들 한자 성어 외국어를 음차한 경우 I love you의 I는 명사 그리고 기타 다른 품사로 분석될 수 없는 것들은 명사로 본다와 같은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가이드라인에 다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로는 지정사 예제가 있습니다. 지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자라고 하는 이다 할 때 이가 생략되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어떤 경우에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 놨습니다. 체언에 조사가 아니라 어미가 바로 붙는 경우, 조사에 어미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 였다인 경우, 이런 경우엔 이를 복원한다와 같은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문서를 보셔서 쭉 살펴보시면 더 형태소 분석 기술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저희 형태소 분석 기술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관련 업종에 계시거나 현업에 계신 분들은 형태소 분석 기술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도 있고 다른 한국어와 같은 처리하는 다른 기술들도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러면 저희 엑소브레인의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 기술은 특징이 뭐냐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성능입니다. 왜냐하면 형태소 분석기가 가장 못하는 경우가 어떠한 새로 나타나는 단어들, 신조어들, 학습 말뭉치 없던 단어들이 나오면 형태소 분석기가 틀릴 확률이 많아져요. 그 중에서도 단어의 끝이 조사랑 같은 음절로 끝나는 경우 문재인, 김정은 만남이 성사되었다. 그러면 김정은의 은이 만약에 김정은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다. 그러면 저 은이 조사에 대한 은인지 사람 이름까지 봐야 되는 은인지 형태소 분석기가 매우 헷갈려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각의 문자, 제자, 인자, 김자, 정자, 은자 각각의 단어 음절들에 대해서 음절들을 이제 그 기계학습의 태깅 단위로 보고 전체 문장이 최대의 확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문장 단위 최적화를 기술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 전체 문장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게 학습을 했고요. 두 번째 있는 기술 말씀은 저희 매일매일 뉴스 데이터를 보게 되면 문재인, 김정은 저렇게 있을 때 뒤에 만약에 조사가 붙어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조사가 붙어 있으면 김정은을 틀릴 확률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뭔가 하나의 단위다라고 하는 것도 좀 더 명확해지고요. 근데 다른 부분에선 조사가 있지만 위에 부분에선 조사가 없었다. 그러면 아래에서 나온 그 신조어들을 조사를 가지고 신조어들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사전에 반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뭔가 새로 나온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견고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형태소 분석기 일반적으로 약한 부분이 새로 나온 어휘들에 대해서 약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하면서 이 기술을 설계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형태소 분석을 쓴다라고 하면 원형 복원은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한 그러면 하다와 니은을 떨어뜨려야 되고요. 강남에 산다 하면 산다 할 때의 원형은 살다입니다. 살과 니은 다를 서로 띄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음절에다 태그를 그냥 할당하게 돼요. 한에다가 어떤 형태수 태그를 할당하고 산에다가 어떤 형태수 태그를 할당하고 그렇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형 복원이 저희가 지금 아마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원형 복원이 같이 포함이 돼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원형 복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형태소의 분석 단위인데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단위로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게 맞는지, 인공 따로, 지능 따로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뭔가 뭐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기준보다는 이 형태소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응용하려는 시스템 입장에서 이쪽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션 어때도 뭐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저희 딥러닝을 쓴다라고 하면은 언어 분석, 한국어는 거의 다 형태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딥러닝 모델에 입력으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절 단위로 넣어서 분류해주는 몇 가지 뭐 센티멘트나 뭐 아니면 도큐먼트 클래시파이 하는 것까지 할 수도 있지만 구문 분석을 한다든가 MRC를 한다든가 좀 더 고도화된 딥러닝을 하려고 하면 형태소 분석된 결과를 넣어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더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 가장 베이직한 유닛이 된다라고 할 때 저희가 그러면 딥러닝에서는 워드 임베딩, 각 단어들을 워드 벡터로 변경을 해주게 되는데 인공지능을 하나의 벡터로 바꾸는 게 낫냐, 인공 따로 지능 따로 각각을 벡터로 구성하는 게 낫냐 보게 되면 우선 빈도 차원에서 저걸 구분해 주는 게 각각의 벡터가 더 잘 의미가 분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어절 단위로 형태소들을 합칠 때 어차피 저 인공과 지능을 서로 합치게 됩니다. 각각의 형태소 벡터들을.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저거를 분할을 해서 인공 따로 지능 따로라고 해서 형태소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다와 같은 경우도 사용 명사 그리고 하다가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형태소 XSV라고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형태소 분석 기술의 특징이고요. 다른 형태소 분석 결과와 비교를 하신다라고 하면 원형 복원이 되는지, 성능은 어떤지, 분석 단위가 어떤지 저 세 가지 포인트는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검토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형태소 분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다음으로 개체명 인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명 인식은 인명, 지명, 기관명 등 고유 대상을 찾고 그 의미 카테고리를 인식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인공지능연구소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기관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 개체명의 정의가 어려지게 되는데요. 어떤 거를 개체명으로 볼 거냐 하는 것도 저희가 여기 TTA에다가 같이 표준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분류는 총 15개, 세분류는 총 146개가 되는데요. 각각 하나씩만 이 대분류만 말씀을 드리면 PS는 인물, LC는 지역, 오가니제이션은 기관, 즉 어떤 연구소나 회사나 이런 것들이 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아티팩트 인공물은 사람이 만든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떠한 영화, 소설, 작품들 그런 것들이 다 저 분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CV는 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어떤 직위 같은 거, 이제 사람이 어떤 문명과 관련된 새로 나오는 단어들, 또 이 CV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 식물, 수량, 학문 분야 이론, 이벤트와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개체명 태그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TTA 문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정의, 예제, 주의사항별로 해서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PS 네임이라고 하면은 인명인데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신화나 종교의 인물, 게임이나 소설 속에 나오는 캐릭터 인물까지 포함한다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예제들이 쭉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소녀시대, 원빈, 봉준호, 아니면은 보현보살, 짱구 이런 것들도 다 PS 네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기 FD 메디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의학 분야인데요. 그래서 의학, 병리학, 비뇨기과, 신경과 이런 것들을 FD 메디신이라고 하지만 주의사항에 보면 비뇨기는 학문 분야는 아닙니다. 비뇨기는 생식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뇨기는 태깅하지 않는다와 같은 식으로 주의사항까지 해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문서들을 살펴보시면 내가 입력 문서를 넣었을 때 개체명 결과가 뭐가 나왔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인식한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체명 인식 결과 앞에 있던 예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1956년은 DT year, 어떤 연도를 나타낸다. 미국은 LCP country라고 해서 국가명을 나타낸다. 다트머스는 어떤 도시를 나타낸다.
한 학회는 어떤 수량, 존 맥카시는 PS 네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요. 저걸 자료 구조로 바꾸게 되면 첫 번째 개체명 아이디는 이제 고유 번호입니다. 아이디. 텍스트는 이제 문자열. 1956년이고요. 타입이 이제 개체명 타입 DT이어가 들어가게 되고 비긴 엔드는 형태소 분석 아이디입니다. 0번에 형태소 번호 0번에서 형태소 번호 1번까지가 저 개체명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쭉 제이슨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예. 이 결과가 이제 오픈 API 결과로 오기 때문에 저 결과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개체명 인식기의 특징은 뭐가 있나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146개 태그만큼 이렇게 세분화되게 해서 말뭉치를 정답 집합을 구축을 하고 모델을 학습해서 개체명 인식 결과를 제공해주는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계 쪽에서나 이런 데서 연구 논문 하는 거 보게 되면 CONLL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보통 3개에서 5개 PLO라고 해서 사람 로케이션 오거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주로 인식하는데요. 저희 가장 세분화된 개체명 결과를 내주는 개체명 인식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체명 인식 기술은 동일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서로 태그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산다. 앞에 형태소 분석에서 했던 예문에서 강남은 도시 어떤 지역구 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수 강남이 산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또 사람입니다. 앞에 가수나 뒤에 산다를 가지고 얘가 사람인 걸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문장 단위로 저희가 개체명 태그를 할당하면서 확률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문장 단위 최적화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개체명을 해보다 보면 어려운 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태그들이 있어요. 소설명, 영화명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와 같은 것들은 근데 위키백과에 새로운 표제어로 페이지들이 계속 새로 생겨납니다. 저희 드라마가 히트를 하게 되면 위키백과 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위키백과를 새로 다운을 받아서 새로 들어온 표제어들의 카테고리 정보, 인포박스 정보, 정의문 정보들을 보고 얘는 어떤 개체명 태그다 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할당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가하면서 사전을 확정하는 기술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올 중후반기에 같이 연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예, 여기까지가 개체명에 대해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어휘 의미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 의미 분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형이어랑 다이어. 근데 저기 아시는 분,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음이어라고도 하고요. 동형이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글 관점에서는 형태라고 해서 동형이라고 하고요. 말 관점에서는 음이라고 해서 동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동일하나 의미들이 전혀 다른 거를 동형이어. 여기 배01, 배02와 같은 레벨이고요. 다이어는 의미는 동일한데 어원이 서로 다른 것들, 어원적으로. 그래서 내리다에 보면은 뭐 어디서 눈이 내리다, 어디에서 내리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 요 각각의 동형이어 번호, 문형, 조사에 따릅니다. 뭐뭐에서 요거 문형 번호, 다이어 번호를 가지고 총 6자리 코드를 조합을 해주는 게 다이어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게 있고요. 앞에 있는 예문들을 가지고 쭉 여기 동음이어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옆에 있는 저 번호들, 의미 번호들이 사전상에 있는 어깨 번호이고요. 실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저처럼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용,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전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에 형태소 분석 얘기할 때 저희가 인공 따로 지능 따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동음이어 쪽 가면은 사전에 있는 단어 단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인공지능이 하나의 태그로 해서 00번으로 나오게 됐고요. 저 지금 실제 웹상에서 데모에 가서 저 의미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의미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휘 의미 오픈 API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 렘마랑 의미 번호를 넣으시게 되면 사전의 뜻도 같이 오픈 API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동형이어나 다이어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인가? 참고로 이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이 기준이기 때문에 따로 표준화한 내용이 없습니다. 표준화한 내용은 없고요. 그럼 동형이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앞에서 뭐 워드 임베딩을 쓴다 하면은 지금 하나의 배가 뭐 쉽이라는 의미, 사람 배라는 의미, 과일이라는 배가 있지만 걔가 다 같은 하나의 벡터 값을 가지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배01, 배02로 나눠서 따로따로 학습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픈 API 어휘 관계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과와 배 사이의 거리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둘 다 공통 부문 오드는 과일이고 실제 유사도는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학자, 사람, 뭐 교수, 뭐 학자 이와 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서로 유사한 단어들을 저 어휘 의미된 결과를 가지고 저 어휘 관계 분석 API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기존의 백오브 워드처럼 쓰는 것보다는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결과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 구문 분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존 구문 분석은 이제 시퀀셜한 문장을 트리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구문 분석은 크게 촘스키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구구조 구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의존 구조로 바뀌게 됐는데요. 의존 구조를 많이 연구하는 의존 구조는 각각의 어조를 지배소와 피지배소 관계를 가지고 문장의 구조를 밝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존 구문 분석을 쓰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나는 예쁜 꽃을 보았다 할 때 의존 구문 분석을 안 쓰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어 각각만 쓰거나 아니면 앞뒤에 있는 단어를 붙여서 쓰거나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이런 게 쓸 수 있는 방법의 거의 다입니다. 만약 바이그램을 쓴다 그럼 나는 예쁘다 틀린 의미가 색인이 되거나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 찾아야 되는 의미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정보까지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 구문 분석을 써가지고 뒤에 이제 멀리 떨어진 단어들 사이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들을 넣고 가까이 있지만 관련이 없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게 의존 구문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의존 구문 분석을 하게 되면 1956년에 사용하였다. 어디 학회에서 사용하였다. 존 메카시가 사용하였다. 용어를 사용하였다. 처음 사용하였다. 와 같은 식으로 뒤에 요 각각의 단어들이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연도와 학회 처음은 AJT 부사구이고요. 존 메카시는 주어, 용어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료 구조상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각각의 어절마다 저 디펜던시의 아이디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0번, 1956년은 0번이고요. 텍스트는 1956년, 그리고 지배소는 10번 어절이다. 10번 어절이 사용하였다입니다. 10번 어절이라고 하는 식으로 저렇게 쭉 각각의 어절마다 분석된 결과들이 지배소 정보들 그리고 레이블 정보들이 저 제이슨 자료 구조에 채워진 채로 리턴이 되게 됩니다. 이렇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의존 구문 분석을 태깅하는 방법과 그 레이블에 대해서 표준화를 같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문 태그와 기능 태그를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데요. 명사이면서 주어인 건 NP 서브젝트, 동사이면서 목적어인 건 VP 오브젝트와 같은 식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의존 구문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문장이 한 여러 절 넘어가면서 복잡해질 때도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절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구인지 하는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줄다리기는 올림픽에서 줄다리기로 경기를 겨루는 올림픽 경기 종목이다 와 같은 문장이 있으면 사람은 여기에서 올림픽에서 줄다리기로 경기를 겨루는 이라고 하는 저 4번이 하나의 어떤 단위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올림픽 줄다리기는 뭐뭐하는 올림픽 경기 종목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 구조화가 된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같이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작품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주요 작품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각각의 내용들이 이제 분석이 돼서 하나의 명사구가 큰 덩어리 그 동격 명사구를 하는데요. 동격 명사가 큰 덩어리 안에 세부 엘리먼트가 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이 의존 구문 분석에 대해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네, 의존 구문 분석은 하게 되면 지금 부사구들은 다 AJT 그리고 주격 조사가 쓰이면 서브젝트, 목적격 조사가 쓰이면 오브젝트라고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세분화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의미역 인식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어떠한 사건을 나타내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얘의 의미적인 역할을 하는 문장의 어떠한 일정한 부분을 인식을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사용하다의 의미적인 주체가 존 메카시, 그 대상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고 앞에서 AJT인 것들은 이제 의미적으로 시간, 장소, 보조서술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존 메카시에 의해 사용되었다 라고 하면은 구문 분석 결과는 레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SRL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이건 의미 레벨의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SRL에서 프리디키트, 아규먼트는 버브는 사용하다
그리고 각각의 아규먼트에는 이제 TMP는 1956년, LOC는 다트머스의 하나케, 아그제로는 존 메카시와 같은 식으로 저 분석된 결과가 제이슨으로 포함이 돼서 리턴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고요. 저희가 의미역 태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ARG0부터 ARG3까지는 필수역이라고 해서요. 이제 동사마다 뭔가 부가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동사가 어떤 사건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원이 내세웠다 해서 주체이고요. 인적이 드물다 해서 대상. 이와 같은 식으로 예제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그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건 부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소, 방향, 조건, 시간 이런 것들이 예제랑 같이 정리된 문서가 그 오픈 API 홈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개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현재 저희가 KS 표준으로 현재 제정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필수역, 부가역 형태로 이 정보들을 태깅을 해서 리턴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부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세부 기술들은 약간의 좀 원천적인 좀 기술인데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었나를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D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서나 명령문에서 인명, 지명,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한 다음에 불로 처리할 것들을 선별을 하는데 개체명 인식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개인정보 비식별을 하는데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B사나 S사 다른 M사는 콜센터 상담 솔루션 아니면 금융상담, VOC 분석 같은데 같이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기업에 있는 어떤 IT 기업에서도 저희 그리고 IT 기업 그리고 이동통신 업체 이 둘 다 대기업인데요. 거기에서 저희 기술 이전해서 AI 챗봇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면접 솔루션에서 그 사용자가 하는 말 가지고 어휘 사용 패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필터링 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닌 것들을 확실하게 찾아내주기 위한 용도로 어휘 사용 패턴을 봤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I 플랫폼의 언어 분석 요소 기술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활용 사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표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